서민 부담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던 맨해튼 혼잡 통행료가 다시 추진될 조짐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15 통행료를 $9로 낮춰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워싱턴주 폴시티의 한 가정집에서 15세 소년이 부모와 3명의 동생을 총격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선 투표율이 이제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시에나 대학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1인자인 원내대표가 트럼프 후보의 선거 슬로건인 마가 운동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출간 예정인 자서전에서 트럼프를 난폭하며 멍청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22년 말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미국의 특정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안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서민 부담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던 맨해튼 혼잡 통행료가 다시 추진될 조짐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통행료 $15가 아닌 $9로 요금을 낮춰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좌우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3일 도로안전 강화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15 혼잡 통행료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뉴요커에게 부담이라며 요금을 낮춰 재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제한된 가격대는 $9에서 $23로 중간값인 $15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주지사는 상대적으로 변경 절차가 간소한 제한 금액대 중 최저치인 $9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말까지 명확한 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의 발언은 지난 6월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8월 비공식적으로 밝혔던 프로그램 탈바꿈 계획과 일치합니다. 주지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중교통 재개발 자금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더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혼잡 통행료 인하를 노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따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 재추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대체 프로그램에 주지사는 지원군을 얻는 게 됩니다. 반면 혼잡 통행료 반대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연방정부 최종 승인을 거부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2029년까지는 혼잡 통행료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혼잡 통행료가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중심 상업지구서 발생한 290건의 교통사고가 줄었을 거란 주장에는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워싱턴주 폴시티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5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5세 소년을 체포했는데요. 소년은 사망한 동생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총격을 입고 이웃집으로 도망간 또 다른 동생이 오빠의 범행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대변인은 지난 21일 새벽 워싱턴주 폴시티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3명과 성인 2명 등 총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망한 부부의 15세 아들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5세 소년이 경찰이 오기 전에 마치 13세 남동생이 다른 가족을 다 죽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현장을 꾸며놓았다고 밝혔습니다. 15세 소년은 새벽 5시에 911에 전화를 걸어 동생이 포르노를 보고 있다가 부모와 다툼이 생겨 가족을 죽였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범행은 11세 여동생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여동생은 총상을 입고 죽은 것처럼 하고 있다 창문으로 빠져나와 이웃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여동생은 경찰에 오빠가 가족을 쏴 죽였다고 신고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해된 형제들은 13세와 9세 남동생 및 7세 여동생입니다. 경찰은 소년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신고한 여동생은 경찰에 오빠가 학교 성적이 떨어져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는 시애틀 청소년 시설에 유치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나면 소년부 법정에서 25년 후에 석방될 수 있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요청에 의해 판사가 사건을 성인 법정으로 이관하면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선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선 투표율이 이제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시에나 대학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는 경합주를 찾아 막판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8%대 48%로 동률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여론조사는 전국 단위이며 직전 10월 초 결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46%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지만 보름 만에 동률로 변한 것입니다. 타임스는 아직 확정적으로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5%나 돼 해리스가 막판배로 분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스가 전국에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실시간으로 종합해 가중 평균치를 내는 실시간 지지도에서는 오늘 오전 현재 해리스 49%대 트럼프 48%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49%대 해리스 46%로 나왔고 로이터 통신 조사에서는 해리스 48%대 트럼프 45%로 나왔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를 찾아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해리스는 어제 조지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는 중산층 출신이며 내 출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식료품에서 처방과 주택까지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매일 애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남서부 경합주를 찾아 해리스 측에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해리스가 국경을 해제하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며 미국은 전 세계의 쓰레기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히스패닉과 흑인이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의 침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며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방의회 상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백악관 재입성 시 취임 100일간 추진할 의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매체 더 힐은 어제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 보좌관들이 최근 만나 의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후보가 내건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 조정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존슨 의장은 트럼프 후보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왔고 트럼프 측근인 스컬리스 원내대표도 그와 2025년 최우선 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 당선과 함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화당 수뇌부는 국경장벽 완공 등 트럼프 후보 주요 공약인 국경안보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2017년 제정된 감세 및 고용법 연장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0%에서 21.0%로 내렸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내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상원 1인자인 원내대표가 트럼프 후보의 선거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마가 운동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출간 예정인 자서전에서 트럼프를 난폭하며 멍청하다고 평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출간 예정인 자서전 프라이스 오브 파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 당의 이미지와 경쟁 능력에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공화당원의 절반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믿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내란과 국민의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에 가깝다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 탄핵 가능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다지 똑똑하지 않고 난폭하며 불쾌하다, 천박하고 나르시시스트, 성질이 나쁘고 멍청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갖지 않길 바라는 모든 자질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말과 관련 성명을 통해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J.D. 벤스나 린지 그레이엄 등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82세인 맥코널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30초간 할 말을 잊고 머뭇거렸던 이른바 30초 얼음 사태 등을 계기로 내달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 선거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22년 말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미국의 특정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안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일, 사업, 지정학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전 현직 관료들을 인용해 세계 최고 갑부와 미국의 주요 적대자 간의 정치적인 접촉으로 미국의 안보 문제가 발생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심을 사기 위해 머스크 CEO에게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대만에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 9월쯤부터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4개 점령지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종전 조건과 일치합니다. 올해 2월에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SJ는 머스크 CEO는 미국의 특정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며 해당 기밀이 미국의 주요 적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안보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49명의 감염이 확인된 맥도날드 햄버거의 대장균 식중독 발생 원인은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식품회사 테일러 팜스가 공급한 양파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바로 리콜 조치됐지만 생양파를 사용하는 다른 패스트푸드 식당들도 사용을 중단하는 등 사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식품 체인사의 관계자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셀리나스 소재 테일러 팜스사가 공급한 양파가 배급 회사의 시설을 거치면서 대장균에 오염된 사실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전국 레스토랑에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도매 회사인 US푸드는 24일 이번 주에 대장균 오염이 의심되는 황색 양파의 다짐이나 얇게 점인 제품들을 리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한 양파는 테일러 팜스의 콜로라도 가공시설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US푸드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테일러 팜스 측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FDA도 아직 테일러 팜스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대장균 감염 식중독에 대해서는 모든 감염원을 다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신선한 생양파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패스트푸드 식당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타코벨, 피자헛, KFC 식당들도 예방 차원에서 대장균 감염 뉴스가 나온 뒤로는 생양파의 사용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해온 양파가 맥도날드사가 사용한 것과 같은 테일러 팜스의 가공 공장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CDC는 이번 사태로 숨진 사람이 콜로라도에 살던 한 노인이라고 밝히고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10개 주에서 49건의 대장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대부분의 질병은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어르신 단체인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어제 저녁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가수 혜은이 씨가 참석해 자신의 히트곡을 잇따라 선사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잔치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뉴저지 한인 상록회 후원의 밤 행사.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 대표 그리고 상록회를 후원하는 한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상록회 차영자 회장은 지난 34년 동안 상록회는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후원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저희 뉴저지 상록회는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며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여정 동안 우리는 서로 돕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응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대우 뉴저지 한인 회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 주 상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잇따라 무대에 올라 상록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후원의 밤 행사는 가수 혜은이 씨가 함께해 어느 해보다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혜은이 씨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모두에게 행복한 노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시절 인연이라는 게 나옵니다. 구절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노래한 지 50년 됐는데 한국에서는 못 뵀을 수도 있지만 이 머나먼 뉴욕 땅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이것이야말로 시절 인연으로 아름다운 인연이 아닌가 생각하고. 혜은이 씨는 자신의 히트곡인 감수광, 당신은 모르실 거야, 열정 등을 잇따라 선사해 참석자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34년을 맞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5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뉴저지 최대 한인 단체로 한인 어르신들에게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내년부터 재외동포 분야 해외 주재관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재관 정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외교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업무 수요 충족을 위해 정 직원을 직무 파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당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시절엔 사업, 정부 국정과제 및 정책의 효율적 시행 및 한인사회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뉴욕과 LA, 도쿄, 카자흐스탄, 알마티,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치민 등 7개 재외공관에 재외동포 담당 주재관을 파견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예산 등의 문제로 기존 주재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추가 파견 없이 공석 상태로 유지돼 왔습니다.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교량에 부딪혀 붕괴를 초래한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과 시너지 마린은 법무부가 교량 붕괴 후 잔해 청소 등에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1억 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합의한 금액에는 무너진 교량의 재건 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교량 재건에는 약 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리의 건설 및 운영 주체인 메릴랜드주 정부가 별도로 두 회사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메릴랜드주는 2028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교량 재건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 맨하튼 서쪽 하이라인에 길이 6m, 무게 약 910kg에 달하는 초대형 비둘기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뉴욕의 상징인 비둘기를 통해 이민자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뉴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룡이라는 이름의 이 조각상은 콜롬비아 출신 예술가 이반 아르고테가 제작했습니다. 아르고테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이 작품이 뉴욕 시민들에게 매력, 유혹,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둘기도 수백만 명의 다른 토착 뉴요커들처럼 이 도시를 집으로 삼아왔다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민자라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앵커 프로그램의 지급금 일부가 사기 우려로 회수됐습니다. 뉴저지 주 재무국은 지난 17일 전산상의 오류를 밝히며 홈페이지를 중단한 데 이어 예상보다 일찍 지급된 환급금 일부를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다시 오픈된 상태입니다. 다만 재무국은 환수 대상 환급자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진 않았으며 대신 적법 환급자들에게 체크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맑고 화창할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